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총 3주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는 이제 땅의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이제 땅의 또 심화 과정들, 뭐 땅 조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시설 알아보고, 뭐 법규를 어떻게 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농지, 산지, 뭐 이런 것들 어, 관련된 거 다루고, 그다음 온비드 공매하는 방법까지 일단 그렇게 해서 3주 강의를 할 거고, 한 달 동안 이제 평일에는 선배님들 지금 계속 책 읽고 계시니까 그 책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 뭐 제가 뭐 드리는 것만 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읽고 인증하셔도 되고요. 일단 뭐 굳이 뭐 나는 책 읽고 인증 귀찮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룰은 그냥 정해져 있고 다 성인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일상 시간에 지장 없게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낙연 선배님, 원익희 선배님, 김은영 선배님, 또 우리 김현 선배님 다 일단 처음 뵙게 해서 반갑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토지 검토 일을 하고 있어요. 땅 검토 일을 하고 있는 17년 차 직장인이고요. 12년 동안은 이제 그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거든요. 도시계획 일을 하면서 지금 뭐 선배님들 뭐 이렇게 미사지구, 뭐 어디 진접지구, 택지개발지구, 뭐 신도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직접 도시계획, 토지이용 계획을 다 그리고 제가 했던 뭐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 인허가도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인허가 일을 하다가 이제 시행사에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건축회사 같은 시행법인, 시행본부에서 제일 앞단에 땅 검토를 하고 선배님 갖고 계신 뭐 땅의 가치나 이런 걸 매각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토지인허가 개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이제 작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 매일 쓰는 남자 토지 왕초보 강사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선배님들 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강의를 런칭한 이유가 토지 투자하는 강의는 많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잘하세요. 저도 토지 투자는 조금밖에 안 해봐서 그분들에 비해서도 좀 약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분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 일을 계속 했었고 17년 동안 땅에 대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도 뭐 아직 보고는 있지만 뭐 공법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현업에서 일단 제가 그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지식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선배님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뭔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돌발 상황이 있었네. 그래서 일단 그 기초를 먼저 좀 알고 선배님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토지 투자나 이런 것들도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소액 투자로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아니고 지분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그런 방법까지 한번 이번 달에 개념까지만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은 또 하셔도 되고 그냥 그 앞단에 강의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6년 동안 이제 글을 퇴근을 하면 6년 동안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좋아해서 6년 동안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총 12권의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있는 이 땅 묻히지 마라 책이 절판이 됐어요. 출판사가 망해가지고 2세를 찍으려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전자책이 이 땅 묻히지 마라를 조금 개정해서 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땅 묻히지 마라 책을 그냥 좀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알라딘이나 예스24 중고 서점에 가면 팔거든요. 새 책은 안 팔지만. 그래서 그 책하고 사시면은 그 책 구매하셔도 뭐 똑같으니까 한번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자책으로 드린 거라고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일단 책은 전자책을 먼저 읽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땅 따먹기, 그다음에 그 천만토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땅 먹기 전화 책은 나온 지가 이제 2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출판이 됐고 지금 이런 땅 사지 마라라는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전자책을 지금 올려놓고 그것을 드린 거니까 뭐 출력을 해서 보시든 뭐 컴퓨터 화면을 보시든 편하게 그냥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땅 기초 지식에 관한 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요약한 거를 한번 같이 좀 나눠보고 선배님들하고 한번 각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한번 채팅창에 뭐 한번 얘기는 했지만 오늘 한번 더 채팅창에 선배님들이 생각하시는 땅에 대해서 한번 땅이란 무엇인가 한번 쳐보시겠어요? 땅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냥 30쪽 딱 떠오르는 거, 부동산 단점이 아니라 그냥 흔히 생각했던 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땅이란 무엇인가? 오래 걸린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신 건가요? 또 뭐 하여튼 이렇게 편하게 쳐주시면 일단 쳐주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이 강의를 런칭할 때 강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런칭을 할 때 이 그 잘 투자하면 대박 날 수 있다. 이 강의를 이제 한지 한 4년 정도가 됐어요. 사실은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온라인 하는 거는 좀 얼마 안 됐는데 그, 그 강의 런칭할 때 한 30명 정도한테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설문조사를. 성급한 일반어일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박경리 토지 1위. 토지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지 읽어보셨나요? 토지는 시대극의 토지죠. 그 두 번째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이런 거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죠.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인지. 국어사전에 보니까 토지는 땅이고 또 바다를 제한 묻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보니까 민법에 보니까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하는 부동산이다. 민법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살펴보니까 토지는 바다가 아닌 육지의 일정 범위 지표면에 의해서 정당한 한 영역의 공륜과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드려볼게요. 선배님들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상이에요, 지상.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적이라고 하죠. 선배님 1-1번지 이렇게 살고 계셔. 지금 번지가. 이런 땅이 있다고 평면에서 봐요. 이거를 3D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지상이죠, 지상. 선배님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선배님이 갖고 있는 땅이 영역이 여기까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영역은 지상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상밖에. 요 지상만. 근데 부동산 관점에서는 뭐냐? 우리가 이 선배님 갖고 계신 땅에다가 건물을 져요. 이렇게. 건물을 져요. 건물을 졌다고 생각하면은 이 건물 개발할 때 올라가죠. 공중으로. 그리고 지하 개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도 팔 거잖아요. 지하층도 개발하죠. 요새.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아파트에 사시면은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냥 일반 빌딩도 보면은 지하 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 지표면에 지상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가 부동산 관점에서 보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지상권, 공중권. 이게 뭐예요? 외국에는 공중권도 있어요. 공중에는 올라가잖아요, 층수가. 이 공중에다가 자기 권리를, 땅은 내 건데, 이쪽 부분만 내가 지상권 설정하는 것처럼 공중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대도 있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공중권은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지상권 같은 건 많이 있는데. 근데 외국에는 에어라이트 해가지고, 공중에다가 자기 권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땅은 일정 지표면에 한 영역의 공중과 지하, 지상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키워드가 하나 이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우리나라 모든 땅은 이 법에 의해서 나눠진다.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배님들 항상 사시면서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상속을 받거나 투자를 했어. 같은 땅인데 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 이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가져봤다 1번, 안 가져봤다 2번.
이런 질문을 해서 의심을 가져봤다 1번, 안 가져봤다 2번. 뭐 1.5 이런 쓰시면 안 됩니다. 애매하게 막 그런 거 쓰시면 저한테 반항한 걸로 그냥 가차없이 저는 2번.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 관점에서 토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땅이지만 우리나라 모든 땅은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서울, 강북, 강남 똑같은데 왜 땅값이 다르고 어떤 데는 높이 올라가고 왜 그럴까? 그게 땅의 모든 용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일단 답을 드리고 그게 뭐냐? 땅의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는 높이 질 수가 있고 그 용도에는 낮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땅의 용도 지역이다.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투자할 때,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단어가 핵심인 것처럼, 단어가 기본인 것처럼,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땅의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땅 이거 하나만 알고 간다라는 오늘 주제의 키워드가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만 오늘 하나만 확실하게 배우셔도 아, 여기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건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있는 건데 제가 딱딱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나중에 땅 공부하실 때 다 이해하실 거고 책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 그래서 영어로 하면 ZONE 해가지고 발음이 좀 안 하지만 ZONE 해서 존이라는 뜻이 뭐예요? 존 영어로 하면 영역이죠. 용역 아니 영역 구역 그걸 ing를 붙이면 뭐예요? ing는 뭐예요? 진행형이잖아요. 영역을 나누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조닝 제도와 일본의 용도 용적제를 섞어서 만든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제예요. 그게. 그래서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에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의 용도를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의 계획 이론에 관한 법률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목적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법의 용도 지역이란 땅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을 각각 정해서 어떤 거는 집만 지을 수 있게 하고 어떤 데는 상가만 느낄 수 있게 하고 어떤 데는 공장만 지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용도를 나눠 놓은 게 우리말로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시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도시 관리기보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들어보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큰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일단 용도 지역은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서울시, 그다음에 수원시, 하남시, 뭐 지금 부산시, 어디 세종시 살고 계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시구는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시군별로 다 똑같은 용도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이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눠진다. 쉽게 생각하세요. 도시 지역은 지역자만 빼보세요. 그럼 도시죠, 도시. 도시가 뭐예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그럼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뭐냐? 도로가 다 깔려 있고 인프라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수도권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도시 지역이 크겠죠.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시골, 도시 외 지역은 도시 밖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개발이 안 된 지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땅을 사야 될까요? 도시 외 지역을 땅을 사야 될까요? 도시 지역 땅을 사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 거면 한번 써보세요. 그냥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도시 외 지역 땅을 사야 되겠죠. 시골 땅을 사야 되겠죠. 왜? 땅값이 싸니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주식도 저평가된 우량, 저평가된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파는 것처럼 땅도 시골 땅을 사서 싸게 사서 개발이 되면은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세 차이를 나는 똑같은 거예요. 투자라는 건. 땅도 그렇습니다. 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잘 따라오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다른 막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자연녹지 지역이 어떻고 뭐 막 그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럼 일단 뭔가 외우려면 뭔가 베이스는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발달하는 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선배님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모든 시군은 이렇게 다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했는데 개념을 그리면 요 안에가 도시 지역이에요. 요 밖에가 도시 외지역이에요. 요 안에가 중심지가 도시 지역이고 요 밖에가 도시 외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모든 시군들이.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없고 이게 동그라미 자체가 거의 도시 지역이 도시 외지역이 없어요.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경기 북부 포천이나 파주나 아니면은 화성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땅을 왜 사러 가겠어요? 그런 데는 이 도시 지역보다 도시 외지역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지역을 땅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3기 신도시 아시죠?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가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이 신도시를 신도시가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도시 외지역을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신도시를 짓겠다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역을. 그런 다음에 이게 다 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면 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시골을 개발해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용도 지역이 도시 외지역을 포함해서 여기를 이렇게 흡수를 하면은 도시 지역이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도시가 계속 커진다는 의미가 도시 외지역을 개발해가지고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도시 지역이 이거예요. 그럼 도시 외지역을 개발해서 도시 지역을 이렇게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계속 그러면 도시 지역이 커지겠죠. 그래서 도시 외지역을 개발하고 해서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도시가 커진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도시가 한없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도시가 커진다는 것보다 시골을 개발해서 도시적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도시적이 계속 커지는 게 도시가 커지는 거다. 그래서 대도시권이 도시 외지역은 없고 도시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땅값이 어디가 쌀까요? 도시 외지역이 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도시 외지역 땅값 싼 곳을 사가지고 거기가 개발가격이 있다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그걸 해가지고 팔면은 시세 차익 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을 무조건 돈이 많으면 다 사도 되는데 우리는 시간도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돼 있는 분도 계실 거 돈도 많으신 분도 계실 거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 지역이 뭐 자연녹지가 있고 주거 지역이 뭐뭐 있어요. 거기에 투자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도시가 커진다는 보다 도시 외 지역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이 되면 도시 지역이 포함이 돼서 도시 지역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야 된다? 도시 외 지역에 있는 땅들을 노려야 된다. 아니면 아예 우량주를 사자는 거죠. 아예. 도시 지역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땅값이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져가지고 임대를 하자. 그럼 오히려 비싸게 투자했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거 더 많다. 청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대로 된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랑 도시 지역에서도 개발이 됐을 때 작은 땅이지만 제대로 된 똑똑한 땅을 사는 게 오히려 시골에 있는 싼값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랑 똑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중간에 이제 7개로 나눠져요.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 이게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은 4개로 나눠진다. 주상 공록 들어보셨죠? 그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 지역은 뭐다? 집만 지을 수 있다. 상업 지역은 뭐다? 상가나 업무를 지을 수 있다. 회사 같은 거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공업 지역은 산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뭐다? 다 개발을 할 수가 다 개발되면 어떡해요? 산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녹지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외 지역, 아까 시골에 있는 땅들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경 보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도시 외 지역 중에서는 관리 지역만 기억을 하자. 농림 지역과 자연경 보존 지역은 말 그대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가까운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건 나중에 따로 또 다룰게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공법을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고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중분류하면 7개로 나눠진다. 그게 뭐냐? 주상, 공록,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주거지역에서도 4개로 나눠지고 해서 총 21개로 나눠지는 게 우리나라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봤던 개념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게 뭐였어요? 요게 가운데가 주상 공록이 뭐였어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게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경 보존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이게 도시 외지역이죠. 도시 외지역.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도시 외지역의 개발, 신도시 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이 나중에 신도시가 되면은 아파트가 들어간 땅은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고 상가가 들어가는 땅은 상업지역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가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도시가 계속 커지겠죠. 근데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다 산 부시고 막 땅 파고 산 없애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요? 다 건물만 올라갈 수 있으면 막 황폐화 되겠죠. 생태계도 보존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를 한없이 개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공간이 이겁니다, 이거. 이 공간.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이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한해 놓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벨트는 많이 들어보죠?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싸긴 싸요. 자연녹지적 땅이 많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어떻다? 공공개발이 아닌 이상 해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린벨트는 공공에서 풀지 않으면 민간에서 개발할 때는 풀기가 어렵다. 그럼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안 사야 되겠죠. 그린벨트 땅은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사가지고 이축권 이런 거 하면 그건 진짜 고수들의 영역인데 그런 거 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갖고 갈 때는 개발제한구역 땅은 이거다. 그린벨트만 갖고 계시라고요. 나중에 땅 한번 보내주시면 검토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건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개념을 갖고 가시고요. 일단 오늘 주거지역 4개, 7개로 나눠지는데 21가지로 나눠진다 했었죠. 세분류하면.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여기서 1종, 2종, 1종, 2종이 나눠 되게 복잡하죠. 일단은 이 박스 친 것만 기억을 합시다라는 거예요. 박스 친 것만.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 준주거지역 3개, 그다음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우리가 볼 거,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세트예요, 세트. 유튜브에 쳐보셔도 자연녹지랑 계획관리는 항상 붙어 다녀요. 근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도시 외지역이에요. 근데 자연녹지지역 바로 옆에 계획관리지역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는 뭐 그 용도나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빨간 것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빨간 것만. 이 표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됐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그냥 눌러주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제가 딱 그 개념만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2개가 있어요. 용적률과 건폐율, 그다음에 용도. 주거는 집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준자가 들어가면은 일반 주거집까지는 집밖에 못 져요. 근데 준이 들어가면 집에다가 상업과 업무까지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집도 지을 수 있고 업무도 지을 수 있고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도가 굉장히 넓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이. 강의 자료 다 드립니다. 자료 드리고 영상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 한 달 동안 틀어 드릴 거예요. 카톡에 다 올릴 거니까 끝날 때까지 보세요. 끝날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원래는 PT를 원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드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신다고, 그냥 강의는 하고 나서, 듣고 나서 드리고, 복습하실 때, 그걸 보고 하시는 게 더 낫더라고요. 네. 당연히 다 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다 드릴 거고, 톡방에서 계속 링크 올려놓으니까 공지에 끝날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그러니까 준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준자라는 거는 유일하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준주거랑 준공업. 아까 준자가 들어가면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은 개인 투자자, 우리가 봤을 때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도 두 개는 나중에 타운하우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럼 용적률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나오죠.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을 딱 가져갈 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3개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선배님들은 오늘 땅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 3개를 왜 알아야 되냐?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의 용도 지역을 알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아야 선배님들이 어떤 땅을 개발할 때 어떤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은 개발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개발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땅에 대한 모든 체계는 건폐율, 용적률, 바닥면적, 연면적 이 용어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은 확실하게 오늘 알고 가셔야 나중에 개발하실 때 편하다. 아시겠죠?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가 선배님 보셨을 때 죄송해요. 보셨을 때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보면 지금 전용주거제부터 준주거까지 보면은 용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상업지역까지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업지역까지 보면 용적률 갭이 주거에서 상업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계속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면은 1100%까지 갔는데 300%, 400%. 공업지역은 400%가 끝이고 녹지지역은 어때요? 거의 100%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어때요? 80%예요. 이 개념이 뭘까?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책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보세요. 일단은 주거지역 설명을 한번 먼저 드릴게요. 주거지역에서 아까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거는 그 기생충 영화 보시면 이성균이 사는 집 아시죠? 이성균이 사는 집. 이성균이 사는 집이 어때요? 으리으리하죠? 으리으리한데 굉장히 부촌이죠.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부자들의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용적률 건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더 비싸요. 일반 주거지역보다 전용주거 땅이. 평창동이나 성북동 땅값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15억이 넘어요. 20억. 그 평창동 아시죠? 저 끝에 막 성북동 가면은 그 북악산 옆에 보면 이렇게 막 좁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땅이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이렇게 넓은데 건물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종 같은 경우는 일종 전용조 같은 경우는 2층 이하의 단독주택에 못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럼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100%,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한번 알아보자. 잘 들으세요. 선배님들, 이남기 선배님이나 김현 선배님이나 원익기 선배님이나 김영 선배님께서 땅이 지금 평은 안 쓰지만
일단 평으로 한번 해보죠.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아니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할게요. 100평짜리 땅. 근데 평은 제가 글이 잘 못 쓰는데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건폐율은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 면적에 지을 수 있는 1층 면적이다. 그럼 건폐율이 50%라는 건 뭐냐면 100평 안에 선배님들이 1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바닥 면적이 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건폐율 50%라는 게 뭐냐? 선배님이 갖고 계신 100평 땅에 50%, 반, 50평까지 내가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용적률은 대지 면적의 연면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이 100%였어요. 그럼 거꾸로 용적률은 3D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1층짜리를 2개를 쌓는 거죠, 이렇게. 50%짜리를 2개를 쌓는 게 용적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다시 건폐율은 자기 땅에 선배님들이 어느 정도의 건물을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레인지를 말하는 거고, 용적률은 그거를 쌓아서 층수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쌓는 거. 1층, 2층, 3층, 4층 쌓는 그게 용적률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뭐 층수는 뭐다? 용적률이다. 써보세요. 채팅창에.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이거 한번 이거는 꼭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졸리실 것 같아서 계속 제가 외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쓰시라고.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이다.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거는 그 자체 도시계획 조례마다 틀립니다. 법에 있는데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아까 뭐였다? 건폐율은 이 땅에 내가 1층까지 몇일 수 있는 그 면적으로 해서 바닥 면적. 이거는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예요. 그럼 건폐율이 얼마예요? 이 건물 건폐율이 얼마예요?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면 4분의 1이죠. 쳐보세요, 한번. 몇 퍼센트? 25%, 그죠? 역시 인환 선배님 빠르시네요. 그리고 이거를 용적률은 뭐였어요? 쌓는 개념. 연면적은 쌓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쌓는 거. 층수다, 층수. 4개를 쌓았죠. 이거는 용적률이 얼마예요? 25%짜리를 4개를 쌓았어요. 100%겠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 25%짜리를 4개를 쌓죠. 100% 되겠죠. 그죠? 한번 더 가볼게요. 이런 용적률이 50%가 나와 있어요. 1층이에요.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용적률 50%인데 1층이에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을 했어요. 얼마예요? 요거는 1층짜리 얼마예요? 50%죠. 그죠? 그죠? 이거는 2층짜리예요. 얼마예요? 25%. 그죠? 밑에 용적률 100%짜리인데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요거는 이런 건물은 없어요. 근데 건폐율 100이겠죠. 건폐율 100%짜리 있겠어요? 건폐율 100%짜리 있으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100%는 없다. 근데 한번 산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산 때문에 한번 넣어본 거다. 이거는 건폐율 얼마다? 한번 써보세요. 건폐율 얼마다? 50. 아, 그쵸. 김민영 선배님 잘 하시네요. 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 아시죠? 제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미천이. 그리고 대지가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25, 그죠? 그죠? 25까지 4가 100%니까. 이거는 용적률 200%인데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다른 분도 한번 쳐보세요, 선배님들. 100, 그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우리 강현 선배님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예요? 건폐율이 50이겠죠. 그죠? 그쵸, 그쵸. 이런 땅이 제일 정상적인 땅입니다. 이런 땅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배님들한테.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나중에 내가, 이만큼 이런 건물이 올라가겠다. 근데 건물 막 이쁘게 생겼잖아. 막 이런 건물은 그냥 볼륨이잖아요. 그런 거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건물 이쁘게 설계해 주세요. 해주면 이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주 입장에서 뭘 알아야 된다? 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 레인지, 범위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땅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적률 검표율 세 개만 오늘 알아도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표를 보셨을 때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용적률이 100%까지만 안 돼요. 1종 전용은 아까 2층밖에 안 되죠. 50 곱하기 2 하면 100 나오죠. 2종 전용은 얼마예요? 50 곱하기 3 하면 150 나오죠. 2층, 3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가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올라가죠. 층수가 올라가겠죠. 용도가 넓어지겠죠. 그럼 땅값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데 이상한 용도 지역이 이 전용 주거지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제일 싸야 되는데 뭐다? 땅이 큰 대신에 부촌 마을에 전용 주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 자체가 우리는 일반 주거 지역만 보자. 그래서 우리 이 주거 지역 중에서는 우리는 이제 뒤에서부터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같은 부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역에서는 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 준주거 지역 이 네 개만 신경을 써보자. 아시겠죠?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드릴게요. 그럼 제가 법에서 이 양호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부자들은 되게 자기 그런 사생활에 민감하죠. 우리도 민감해요. 우리 같은 민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아주 철벽 같은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이거 보면 평창동이나 성북동 가보면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보안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기생충에 나온 이성균 집 같은 데가 그런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주거 지역에는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다. 편리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딱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있는 데가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주거 지역의 땅만 잘 봐도 투자 잘해가지고 여기다가 임대해가지고 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중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은 세 개로 나누시는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으로 나누시는데 1종이 그냥 개념상 봤을 때는 1, 2층에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다. 2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세대나 연립, 빌라. 그리고 3종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고요. 2종 같은 경우는 250%, 3종은 300%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층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1종은 아파트를 못 져요. 유일하게 공동주택이 다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못 들어가는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신도시에 들어가는 아파트 용도지역은 보통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1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수록 집가가 비싸고 토지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진다. 용도지역이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보시는 요런 집들이, 요 집들이 지금 보시면은 요 집들이 일종이에요, 일종. 그리고 요런 게 보면 지금 보신 게 2종 일반 주거는 빌라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압구정 요새 막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아파트. 근데 아파트는 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아파트는 선배님들이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거는 토지 100% 지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공유 지분 투자해도 되는데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300세대, 400세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지분을 세대가 다 나눠서 갖고 있잖아요. 토지 지분을 다 나눠서. 근데 토지 100%를 만약 이남기 선배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남기 선배님이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뭐 진윤성 선배님이나 김은영 선배님이나 원익기 선배님이나 강현 선배님 우리 6명이 갖고 있다. 나눠서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분으로 나눴을 때 공유 지분 나눌 때 지분자 한 명만 반대해도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어때요?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을 할 수가 없고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져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토지 100% 그냥 개인이 투자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만.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준주거 지역 땅도 괜찮다. 준주거 땅은 이런 게 많다. 아까 준이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집도 들어갈 수 있고 플러스로 상업이나 업무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도로변 1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많이 지정이 되는데 요새는 준주거도 되게 높은 건물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보통 용적률이 500%까지 돼요. 서울은 400%로 규제를 해놨어요. 근데 요새 준주거 지역 땅들이 왜 뜨냐면 역세권 쪽에 준주거 지역 땅들이 좀 많아요. 역세권이 뭐냐? 지하철 역세권 아시죠? 지하철역이 있죠. 지하철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땅들이 역세권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배님들이 지하철역이 딱 근접해 있다 그러면은 아 좋은 땅이다. 지하철역에서 500m 안에 있는 땅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 안에 있는 그 500m 반경에 있는 땅들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기억을 하시고 준주거 지역 땅도 다른 주거 지역의 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토지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4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건 일반 상업지역만 알면 됩니다. 근데 중심 상업지역은 제가 이제 왜 넣었냐면 선배님들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선릉역이나 삼성역이나 아니면 뭐 마포나 아니면 뭐 저기 중구청 여의도나 건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거기가 다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보면은 용적률이 1500%예요. 1500%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복습.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건폐율이 90%예요. 건폐율 90%는 뭔 의미다? 땅 100평에 내가 1층 건물을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 의미로 했어요. 용적률이 1500%까지 돼요. 중심상업지역에서. 그럼 땅 100평에 건폐율이 50%예요. 그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땅 100평에 50평이면 건폐율이 50이죠. 근데 용적률이 1500%예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30층이죠. 1500%이기 때문에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을 줄이면 어때요? 건폐율 30평으로 줄였어요. 30평을 줄이면 1500%는 몇 층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건폐율을 줄이면. 그쵸?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폐율을 줄이면 연면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얇은 대신에 올라가고 건물 뚱뚱하게 해서 덜 짓거나. 이 볼륨을 제가 볼게요. 이 볼륨을 제대로 보시면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넓으면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그 안에서 건물이 범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해 안 됐다 그러면 2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영상 보시면 이해되실 거니까 계속 무한반복 하십시오. 공부는 반복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제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 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이 아까 준주거 지역도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역세권 500m 안에 있는 땅들이 일반 상업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반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용적률 한 1300%에서 한 1000% 사이가 많다. 그리고 용적률이 90% 이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여기가 강남역 11번 출구입니다. 이거 쭉 나오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이고요.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선배님들 강남역 많이 가보셨지만 강남대로 앞에 있는 건물이 다 이렇게 높죠. 이렇게. 그죠? 근데 뒤로 골목만 들어오면은 건물이 어때요? 다 낮죠. 이렇게. 그 낮은 이유가 뭐냐?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에는 주거지역이다. 용적률이 앞에는 800%인데 뒤에는 200%예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잘랐을 때 어때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낮겠죠. 이렇게. 이런 건물 되겠죠.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용적률 800%짜리고 여기가 200%짜리니까. 그러면 김은영 선배님이 만약에 이 땅을 갖고 계신다. 김은영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시고 이남기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시고 진영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같은 강남 땅인데 나는 주거지역 100%고 저 사람은 왜 상업지역을 갖고 있네? 그럼 지주들끼리
불합리할까 안 할까요? 지주들끼리 좀 짜증이 나겠죠. 만약에 김 여사님이 제일 지금 좋은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 상업지역 땅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강남인데. 왜? 용적률이 더 높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상업지역이 더 비싸겠죠. 주거지역보다.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집가가 다른 이유가 주거지역에서는 작은 건물밖에 못 짓잖아요. 한 4층짜리밖에 못 짓는데 상업지역에서는 800%면 한 20층짜리 질 수 있잖아요. 층수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용도나 그 가게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한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땅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강남이지만 용도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주들 간에도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이낙연 선배님이 그러면 그럼 내 땅도 이것처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바꿔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용도 지역 변경은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제한을 못합니다. 특혜 시비 때문에.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은 유일하게 나라에서 뭔가 공공으로 했을 때만 바꿔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책에서 제가 써놨죠. 용도 지역과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민간에서 할 수가 없다. 왜? 특혜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 변경은 생각하지 말자라는 적당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은 제가 한번 본 이유가 지하철 역세권 500m 안인 땅들이 일반 상업 지역이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런 데다 한번 좀 투자를 하시면서 좀 약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업 지역은 선생님들 지금 뭐 창원에 사시든 광양에 사시든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업 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만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산업단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달령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산업단지 같은 거 옛날에 뭐 저기 예전에 이렇게 막 개발할 때 보면 산업단지 개발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7, 80년대 막 고도화 할 때 산업단지 개발할 때 그 산업단지 개발할 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만든 땅들을 공업지역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뭐다?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만 짓는 땅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회사 단위로 하겠죠. 개인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산업단지가 노는 땅이 많아졌어요. 왜? 30년, 40년에 지정된 일반 산업단지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해외 이전을 한 거, 공장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니까 어때요? 빈 땅만 남는 거죠. 근데 아까 공업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공장을 져야 되는데 지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은데 이런 땅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일반 산업단지가 빈 땅이 많아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게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이나 주거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건축물 용도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배님들이 보셨을 때 혹시나 산업단지 땅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 산업단지 공단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은 지자체 산업단지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빈 땅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땅이 혹시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나 이런 거 지을 수 있겠느냐 문의를 하셔갖고 이런 땅을 사셔가지고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공업지역 땅을 이제 눈여겨보세요. 중공업지역 땅이 어디 있냐면 선배는 서울에 사시면 성수동 아시죠? 성수동. 성수동 아세요? 성수동. 옛날에 지금 뭐라고 하면은 그 성수역 근처. 성수동이 막 핫하다 그러잖아. 핫플레이스라 하잖아. 성수동이 막 요새 뭐 이렇게 대형 이렇게 연예 기획사에 다 옮겨가고 뭐 옛날 그 공장부 짓는 막 커피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리고 막 이런. 지금 성수동이 원래는 중공업 지역 땅들이었어요. 그 중공업 지역 땅들이 지금 평당 1억이 올랐어요.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 준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공장에다가 주거, 업무, 상업을 같이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 땅들이 공업 지역 중에서는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350%였는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400%예요. 용적률도 높죠. 건폐율도 70%죠. 그러면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었으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400 나누기 70 하면 얼마 나와요? 한 6층, 5층, 6층 정도 되겠죠. 6층 정도까지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물레동이에요. 영등포 물레동. 영등포 물레동이 여기가 경인로거든요. 영등포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때요? 신도리 영등포 다 개발됐죠. 어마어마해요. 저기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영등포 역하고 신도림역 사이 보면 유일하게 남은 개발지가 여기예요. 물레동 땅이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혹시나 물레동 땅에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이런 데 투자를 하셔갖고 갖고 계시면 돼요. 지금. 왜? 영등포가 남은 데가 물레동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물레동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에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다른 사람도 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그 간에서 보면 철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철근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데잖아요. 여기가 딱 그런 데잖아요. 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래되신 기술자분 하시는 이런 땅들을 사셔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쌀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했었어요. 물론 저는 안 했죠. 돈이 없어서. 중이 제가 못 간 거. 제가 샀으면은 저는 돈 있으면 여기 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빚이 많아서 다른 거 하다 좀 망해가지고 땅 투자하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못하고 지분 투자만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한번 물레동을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중공원 지역 땅. 꼭 서울이 아니고 지방의 중공원 지역 땅들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공원 지역 땅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땅만 보셔라. 자연녹지 지역 땅은 원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확장 만드는 목적을 지정한다. 근데 뭐다? 보시면 알겠지만 용적률 건폐율이 100에서 20%예요. 20 곱하기 4 하면은 5층까지는 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4층 이하에서 많이 질 수가 있고요. 4층에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농기촌 아니면 세컨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전원주택 개발에 가장 용이한 인도 지역이 뭐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양평, 가평 같은데 선배님도 혹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자연녹지 그 땅을 사셔갖고 100평짜리 땅과 건물 30평짜리가 보통 4억에서 5억 해요. 같이 나온 것들이. 그런 걸 사셔서 개발을 해도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 있다. 휴가를 가더라도 거기 내 땅에 내 건물 있으니까 거기서 쉬어라. 좋잖아요. 그런 데다가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시고도 사시면 되니까. 이거랑 쌍둥이인 용도 지역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아까 자연녹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붙어 다닌다고 했었죠. 자연녹 지역이 조금 더 비싸요. 계획관리 지역 좀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뭐가 틀리냐면 관리 지역은 아까 뭐였어요? 도시 외 지역이고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개념도에 그린 거 보면은 이렇게 개념들 그렸잖아요. 이게 도시 지역이고 도시 외 지역이잖아요. 요 끝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땅들이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요 경계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끝에 있는 게 자연녹지 지역이고 도시 외적의 경계에 있는 끝이 뭐다?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할 수 있는 행위가 비슷하다. 용적률 건폐율 범위도. 근데 건폐율이 조금 틀려요. 건폐율이 계획관리 지역에 조금 더 넓게 할 수가 있어요. 자연녹지는 20%까지만 안 되고. 그래서 두 개 땅을 같이 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용도지역을 섞어서 사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용도지역만 보시고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2표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토지 공부하실 때는 편하실 거다.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어디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층 건물은 4층짜리로 4층을 기준으로 할게요. 4층 이상의 고층으로 일단 볼게요. 여기서 4층 이상의 건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4층 이하의 건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4층의 타운하우스, 전유주택 할 수 있는 어디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다가만 투자를 우리가 해도 남는 장사다. 주거지역에다가는 땅을 사셔갖고 빌라나 원룸 져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져서 임대를 하시면 어때요? 그 임대료를 받는 게
땅 개발해서 그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거 지역에는. 그리고 아니면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시골 땅에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올려라. 4층짜리 그런 거를. 직접 사시든지. 그런 데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요. 개발이 제한된 용도지역은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땅들은 투자하지 마라. 저는 이 땅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연경 보존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금 생산관리죠, 보전관리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래서 계획관리적 땅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조금 더 싼 데가 있겠냐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전관리지역까지는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포함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까지는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념이 헷갈리시는 모르겠는데 용도지역만 알되 용적률 건폐율 오늘 요 표만 기억하셔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26쪽은. 그래서 원래는 땅의 용도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의 삼총사라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어요. 이게 또 막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도지역만 알아가자. 용도지구랑 용도구역은 이런 걸 보완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뭐다? 그걸 보완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진 않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이렇게 해놨죠. 개발제한구역이 용도구역에 속하는 겁니다. 용도구역이 그러니까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럼 용도구역이 더 세요.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규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이 만나면 용도지역을 먼저 따라하는 게 맞고요.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이 만나면 용도구역을 따라하는 게 맞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아까 선배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개발제한구역의 땅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황선혜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딱 걸려있네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는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 4층 이하에 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건물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린벨트 땅이 자연녹지가 많아도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 만나면 용도구역에 있는 행위 제한이 더 세다. 땅에 있는 거. 그 보는 방법은 마지막에 또 알려드릴 거니까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그린벨트 땅은 사지 마라. 그리고 돌지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시켜있어도 이 땅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지 마라. 두 개는 꼭 확인을 하시면 돼요. 괜히 사셨다가 물리지 마세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서 개발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어떤 데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데는 낮게 올라가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아시면은 오늘 용도지역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가 민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직접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한번 핸드폰 다 열어보시고 아니면 노트북 갖고 계시면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땅의 용도지역, 선배님들 갖고 계신 땅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무슨 용도지역인지 확인하는 사이트예요. 제일 먼저 확인한 사이트예요. 네이버에 토지 의미라고 치시면은 토지 의미라고 이렇게 뜨실 겁니다. 제가 한번 하고 나서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강의부터 하고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지금 살고 계신 그 모든 식은 다 있어요. 여기 주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주소를 넣어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인데요. 제가 종남구 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선배님들한테 국토해경 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토지 용객 확인하러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재지 나오고 여기 지목은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지목은 그 땅에 대한 속성이에요. 그다음 땅에 대한 면적 나오죠. 땅 면적 나오는데 제곱미터랑 평 차이는 뭐냐면 평은 지금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3.3 제곱미터가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그걸 외우세요.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한 평이 3.3 제곱미터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330 제곱미터가 땅 100평짜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게 뭐예요? 보이시죠? 이게 용도정 보이시죠? 지역 지구 여기가 용도정 도시지역으로 나오고 거기에 주거지가 나오죠. 모든 선배님들이 뭐 이달령 선배님이 만약에 어떤 토지를 갖고 계신다. 아니면 강남희 선배님께서 어떤 내가 토지를 갖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지금 집에 아파트 살고 있으면 아파트 한번 지도를 쳐보세요. 그러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만약에 선배님들이 저한테 어떤 땅을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안 가봤잖아요. 그럼 저도 제일 먼저 확인할 사이트가 이거예요. 이 땅의 속성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 땅의 용도적이 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땅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아니까. 이 사이트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땅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면 다른 법령에 대한 지역주기 나오죠. 그러니까 땅이 어려운 게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땅이 개발이 없고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법도 많고 지목이 뭐고 막 너무 개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용도 지역만 알아가시고 이중규제, 삼중규제가 되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땅에 보니까 다른 법령에 이런 게 있네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고양이, 뭐 돼지 이런 거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막 이런 거 키우지 말라는데 뭐 사실 뭐 개 키우는 거에서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옆에 있으면 그 학교 옆에 몇 미터까지는 어떤 시설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게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거고요. 대공방 협조구역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발칸포 아시죠? 발칸포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대공포라고 하는 거죠. 그 대공포가 보통은 건물 위에 있어요. 건물 위에 있어서 이 대공포를 쐈을 때 적개가 오잖아요. 그 밑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이걸 잘못 쐈다 건물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 고도가 이거예요. 이거 257m가 이 밑으로 건물을 지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공방 협조구역이라는 게. 대공방을 할 거니까 대공포에서 포를 쏠 거니까 그 높이만큼 밑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가밀억제거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된다. 일단. 그래서 선배님들 만약에 토지를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 토지 이용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셔갖고 확인을 하셔라.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강의 끝나고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활용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현재 대규모 개발은 신도시 개발밖에 없어요. 3기 신도시 개발밖에 없고 소규모 토지로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배들 요새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부동산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막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는 규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뭐가 터졌다? LH 사태가 터졌죠.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막 나왔는데 LH 직원들이 막 엄청나게 자기 내부 정보 이용해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시세차익 남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허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농림지역 땅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그게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니까 그게 월권이죠. 자기네들이 이익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알겠어요. 제가 같이 LH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해놓고 저한테 야 여기 왜 안 샀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짜증이 나는 거죠. 저도 부동산 일을 하지만 그런 정보를 나중에 듣고 나서 걔네들이 다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같이 사는데 같은 땅 일을 하는데 누구는 그런 내부 정보를 알아서 이미 부자가 됐고 나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는 그래서 확실한 데만 하자. 지금은 도시적에는 작은 토지, 아까 그래서 일반 주거, 이종 일반 주거나 일종 일반 주거 땅을 사가지고 오피스텔 없는 져가지고 임대를 받으세요, 그냥. 그런데. 아니면 자연노 지역 계획가에서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신도시 그 개발 사업의 특제개발지구에 뭐 단독주택 용지 막 청약 나오잖아요. LH 사이트 가면은.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건물만 지어서 사셔도 되고. 아, 모르겠다. 다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오래된 다 갖고 다세대 사셔갖고 그 단독주택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해서 세 주고 사셔라. 저도 지금 와이프가 오래된 빌딩 이런 거 그냥 다 가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그냥 이사 가서 우리도 살자.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나 아니면 3주차에 말씀드릴 그 온비드 공매, 지분 투자하는 거,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는 결론은 전제는 이렇게 가질게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법인데 진효성 선배님이나 강현 선배님이나 김현 선배님이나 이달 선배님이나 이단계 선배님이 만약에 이제 상속을 받았거나 내가 시골 땅을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선배님들이 농지나 산지 샀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땅이 보면은 지금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김현 선생님이 땅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땅이고 만약에 강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뭐 물이 이렇게 있다 쳐 웅덩이가 있다 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해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땅이라 하면은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그린 건데 지금 요런 땅이에요. 요런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부지를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건물을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정지예요. 정지. 부지 정지한다는 말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강현 선배님 갖고 있던 이런 땅이 경사가 있었어요. 이 땅을 깎아야 되겠죠. 이 땅을 깎는 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깎아야지 깎아야 이렇게 평평하게 되겠죠. 깎는 게 절토예요. 절토. 땅을 깎는다. 절토. 그럼 아까 이 땅 같은 경우는 땅을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성토. 땅을 쌓는 게 성토예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중에 지었을 때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지겠죠. 이렇게 부지 정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평평해지니까. 근데 정지를 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는 게 포장.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바꾼다. 한자어로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행위가 형질 변경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바꿔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토목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땅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선배님이 갖고 계신 땅을 깎고 쌓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형질 변경이다. 근데 그 형질 변경을 하는 인허가가 뭐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예요. 건축 허가 들어보셨죠? 건축물을 지을 때 하는 게 건축 허가예요. 이거는 법에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 게 땅을 깎고 하는 형질 변경, 땅을 바꾸는 게 개발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개발행위 하는 게 땅의 형질을 바꾼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건물의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원래는 옛날에는 땅의 인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아까 건물 인허가를 나중에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건축 허가를 넣을 때 뭐 의제 처리 많이 들어보셨죠? 의제라는 말. 건축 허가를 넣을 때 개발행 허가서를 같이 넣어가지고 의제해서 한 번에 인허가를 처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받는 방법은. 좀 어려운데 인허가라고 치시면 좀 소홀하실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내 땅을 어떻게든 건물을 짓고 싶어, 땅을 바꾸고 싶어 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땅을 사셨는데 땅을 개발하고 싶었고 공사를 해야 돼. 공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허가가 인허가라는 거예요.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 받고 공사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계가 그 단계에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고 건물의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뒤에 보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근데 지목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미 이제 지목 변경이란 건 뭐냐면, 선배님들이 사셨던,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 선배님 사셨던, 선배님 사셨던 산지나 농지가 보시면은, 여기, 답전 임야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게 지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라고 돼 있어요, 대지. 대가 대지. 보통 선배님이 나중에 아까 토지음 이렇게 사이트에서 치시면 대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대지가 지목의 대지라는 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게 지목 변경입니다. 근데 대지는 아까 뭐였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지고요. 전답이 농지예요, 농지. 선배님들이 농지를 사셨다 그러면은 지목이 보통 전하고 답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산지를 사셨다, 산에 산, 산지를 사셨다 하면은 지목이 임야예요. 이건 외우세요. 전답 과수원이 지목, 지목이 전답 과다. 그건 농지. 임야다. 임야라고 임이라고 찍혀 있으면 그건 산지. 농지, 산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사셔가지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지랑 산지를 사셔서 선배님들이 인허가를 개발행위를 거쳐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건축 건물을 짓고 여기서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이 전답하고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지목 변경이 완료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 1번, 이해가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예 안 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법상 용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근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인허가 사고 공사하고. 근데 이런 일은 어디서 하겠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어디서 받겠느냐 질문하겠죠. 이런 것들은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의 그 소재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저기 뭐 광양이다 아니면 평택이다 그러면 평택시청 앞에 시청 이렇게 앞에 시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앞에 간판들 보이죠. 뭐 측량설계사무소, 뭐 건축사무소, 뭐 측량설계공사 이런 데서 하는 업무가 이런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만약에 김은영 선배님이 그린벨트 땅에 아까 있으셨잖아요. 그 땅이 정말 개발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크게 한번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개발이 안 되는 땅이가 정말 세부적인 컨설팅을 내가 원한다. 그럼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땅들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데 가서 개발행위가 됩니까? 내 땅이 진짜 개발이 됩니까는 그런 업체 가서 된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다가 한 3, 400만 원 돈을 주면은 그런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고 인허가를 대신 떼줘요. 그 시청하고. 그러면 개발인 인허가는 그런 업체랑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는 것도 그런 업체에서 시공사를 데리고 와요. 시공 업체들을. 그럼 그런 데다가 이제 일괄로 용역을 주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혼자서 땅 개발한다고 막 혼자서 시청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거다. 이건 건.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이 원래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원래 땅만 팔아서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만.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게 기획부동산이에요. 땅만 쪼개가지고 판 거예요. 사기죠, 사기. 그 이게 땅만 쪼개가지고 안 되는 땅을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분할만 해놓고 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의 용도 지역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목 변경이 완료가 되려면은 건물이 다 올라간 걸 상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내줍니다. 대지로. 지자체에서도 땅만 쪼개가서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다 지으라고 해요, 지금은. 그러면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사기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개인적인 땅 갖고 있으시면은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플로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은 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나중에 이 땅의
성질을 바꿔가지고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답 이메가 평당 2만 원이었는데 대지로 바뀌면은 보통 두세 배가 다 올라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평당 2만 원짜리 농지였는데 인허가만 밟았는데 불구하고 인허가를 밟아서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평당 한 10만 원짜리 땅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토지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을 통해서 땅값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더 얘기하면은 내 땅을 개발하면은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기당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저기 보내주세요. 한번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 지역 아까는 말씀드린 그러면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용도 지역 안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 만약 강현 선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주거지역 땅을 갖고 있고 만약 진영 선배님이 내가 녹지지역 땅을 갖고 있는데 그냥 황상현 강사 얘기대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그냥 바꿔주면 용도지역만 바뀌면 땅값이 올라간다며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지휘수는 레인지가 커져서 가치와 지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같은 민간에서 아무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가서 만나고 뭐 저기 경기도 이재명 지사 만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바꿔달라 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간 제한으로 유일하게 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민간 제한 절차가 안 돼요. 법에서도 안 돼요. 왜? 바꿔주면 특혜십이다. 근데 그 선례를 남긴 게 어디다? 우리가 땅의 개발이 그래서 특혜가 많다는 게 뭐냐면 제2 롯데월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농림지역 땅이었어요. 잠실에. 지금 100층짜리 123층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누가 바꾼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로 롯데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다 밀어줘가지고 밀어붙여갖고 민간에서 만드는 그 롯데월드를 공공개발로 해가지고 농림지역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거예요. 말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림지역에서 그게 되냐고요.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굉장히 회의감을 느낄 때 그런 때예요. 그런 정경유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권력층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런 땅을 갖지를 못하는데 그냥 한 번의 용도 지역을 몇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밀어주고 뇌물 주고 그렇게 시세 차익 롯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용도 지역만 보고 제가 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런 땅에만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에 아까 혹시 기획부동산에 뭐 사시는 적은 없으시죠? 난 기획부동산에 한번 땅을 사봤다 1번, 안 사봤다 2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사봤다 1번 있나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를 해요. 지분 경공매는 합니다. 지분 경공매는 하는데 보통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시면은 제일 위에 회사 이름이 나오고 한 1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성이 다 틀려요. 뭐 황상열, 진용성, 원익희, 강남윤, 이달령, 김은정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다. 한 100명. 그것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땅들은 한 명만 아까 말씀드린 공유 지분의 땅은 만약에 우리 6명, 7명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강남 선배님이 나는 싫어요. 나 그 땅 개발하기 싫어요. 혼자 동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땅 개발 못 해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의 쪼개져 있는 그 지분을 다 한 명씩 가서 만날 거예요. 아니죠. 그 기획부는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가서 일단 임야를 사요. 그 주변에 임야를 사는데 그래도 뭔가 틀은 그 통법이 있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 같은 그런 땅을 사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임야 큰 거를 사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싸게 사놓고선 나중에 저희 같은 업체 와가지고 조감도 그려주세요. 마스터 플랜 만들어서 이렇게 와요. 저한테 한 분은 그 업체명을 바꿔서 3번이나 오신 적이 있으세요. 나중에 할 때 기획부동산에서 알았는데 세 번째 왔을 때는 제가 꺼지라고 했어요. 진짜 욕하면서. 두 번은 내가 속아줬지만 세 번째 왔을 때는 사기 쳐놓고 또 와가지고 또 그러달라고 하니까 제가 회의할 때 진짜 욕하면서 내보냈거든요. 사람들 막 돈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런 걸 갖고 이런 영업사원을 모집한 다음에 이 싸게 산 땅을 시세만큼 팔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땅을 다 쪼개놓고 이제 제가 만약 캘레 마케트면 뭐 진영 선배나 강현 선배한테 전화를 해요. 혹시 3천만 원 갖고 계세요? 뭐 2천만 원 갖고 계세요? 2천만 원으로 땅을 살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10억짜리 토지인데 다 쪼개놓은 거예요, 지분을. 지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면 50명만 모으면 10억짜리 해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집어넣으면은, 아, 나 2천만 원 너가 땅 하나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땅 전체 100% 산 게 아니라 100분의 몇 개? 150명이 샀다 그러면 50분의 1을 산 거예요. 그럼 50명이 다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서 50명이 다 동의를 해야 그 땅 개발이 가능한데 그 땅 개발하다 보니까 다 틀려. 주소도 다 틀려.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획부동산한테 안 당하려면은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토지 분석하는 방법은 선배님을 갖고 계셨을 때 이제 투자를 하거나 공매를 하거나 경매하셨을 때 뭘 봐야 된다 하면 똑같아요. 부동산 보는 거랑. 주변에 일단 인문 환경부터 보세요. 거기가 땅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내 땅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내 땅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용도 지역이 뭔지.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가 안 붙어 있으면 뭐예요? 한번 쳐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도로가 안 붙어 있는 땅이 뭐예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맹지. 그죠? 맹지 사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맹지. 맹지가 그런 거죠. 도로가 있어야 인허가가 나요. 용도지역하고 맹지가 아닌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통망이 있는지 개발 계획이 어떤지 직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뭐냐면 거기 땅의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완만한지 그 다음에 기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임장을 가세요. 임장을 통해서 부동산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투자하는 걸 결정을 한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우선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먼저 토지 의미에서 땅의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하셔라. 땅의 용도 지역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투자는 잡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고요. 다음 주에 배울 게 이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배울 거고 2, 3주 동안 마지막에 그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 플러스 그다음에 온비드 공매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으시면 김민영 선생님 같이 이런 뭐 이상한 땅이 있다 그러면 집원이나 주소하고 질문 사항을 제가 끝나면 제 그 카톡방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글로 보내주세요. 그럼 계약적으로 제가 한번 컨설팅해서 메일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저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지 많이 빼먹어야 선배님들도 그냥 투자를 하셨는데 그리고 뭔가 얻어가시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8시 정각에 웬만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배님도 어차피 또 주무셔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